그래서 오늘 어디 나갈 거냐면 얘들아, 저번에 문법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나갈게. 지금 남은 단원이 문제 해결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문제 해결에 읽기하고 쓰기가 남아있어요. 읽기 쓰기 부분 할 건데 학교에서 읽기조차 안 나갔다라고 하니까 오늘은 읽기만 나가는 걸로 목표를 잡을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사실 2개 있거든?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할 거야. 근데 남은 하나는 아까 단톡에 물어봤듯이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 다음 주에 진도 나가고 만약에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할 거부터 먼저 봅시다. 이 단어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7사쪽 봤을 때 문제 해결하며 읽기 쓰기야. 그러니까 읽기 쓰기 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볼게요. 기본 개념들부터 먼저 같이 밑줄 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필기 같이 하면서 읽기의 본질이랑 관련돼 있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원래 읽기라는 것은 뭐 하는 거지? 그냥 글을 탐독하는 거야. 글에 있는 내용을 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을 읽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라고 했지?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과정?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뭐가 중요하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펜 손에 집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2번째에 있는 친구야. 우리가 읽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죠.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별건 없어.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해둔 거는 문제 상황이고요. 파란색은 해결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똑같이 쓸 거예요. 자, 일단 문제 상황 뭐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랑 정규 수업 때 비문학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역설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역설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설이 가지는 의미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는 문학에서 얘기하는 역설법이 있을 수 있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문학에서의 역설법은 무슨 의미야? 얘들아? 속의 뜻은 다르다. 속의 뜻은 다르다. 정확히 그 약간 반어법인데 속의 뜻 다른 거 말고 앞과 그치, 앞과 뒤가 다른 걸 우리가 모수, 즉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찬란한 슬픔 같은 거 있죠. 찬란한 슬픔이라고 했을 때 왜 역설이야? 찬란하다? 긍정이죠. 근데 슬픔은 부정의 감정이야. 얘네들이 같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같이 왔을 때 어색한 느낌이 들어. 앞뒤가 맞지 않아. 이런 걸 우리가 역설법, 앞뒤가 맞지 않은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 비문학 할 때 내가 이 글쓴이가 혹은 주장하려는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했어. 무슨 역자 써가지고 힘 역자 써가지고 역설이라고 했어. 왜 처음 듣는 표정? 분명했는데 내가 강조했는데. 자,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강력하게 주장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강력히 주장하다. 그러니까 동음의인 거야. 그래서 얘는 형태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하다. 쓰셔야죠. 손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어. 언제? 뜻을 모르는 단어라고 했을 때 쓸 시간 조금 드릴게요. 역설 2가지 뜻. 하나는 문학에서의 역설법. 예를 들면 찬란한 슬픔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보통 비문학이나 우리 설명문, 논설문에서 쓰이는 역설이 있어. 이 역설은 강력히 주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역설이죠. 한마디로 하면 역설이라는 같은 형태 안에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자, 문제 상황이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 자, 역설이란 말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 이 뜻인지 저 뜻인지 모르겠어. 혹은 아예 역설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 뭐부터 해? 핸드폰 들어가지고 네이버 사전 키죠? 모르는 단어 검색하면 되잖아. 같은 거야.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확인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본다.
아니면 이 방법도 사실은 돼요. 밑에 있는 거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문장도 사실은 큰 범주에 보면 의미를 모른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묶을 수 있어. 문제 상황 1번으로 묶을게요. 문제 상황 1번. 의미를 모른다. 어떤 의미? 단어나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문맥을 살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맥을 살핀다. 자, 문맥을 살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옆에도 한번 써볼게요. 자, 문장 A, B, C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죠? A, B, C가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B를 모르겠어. B를 모르겠으면 뭘 통해서 보는 거야? A하고 C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 A와 C를 바탕으로 해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B가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걸 문맥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글에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추론하는 거야. 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법.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문맥에 따라서 읽는다. 이런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 정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하나. 두 번째. 직접 드러나지 않은 주제나 중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려운 비문학으로 갈수록 불친절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너희들이 찾아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내라고 일부러 안 가르쳐줄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긴 전체를 쭉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찾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자, 무슨 말이 있어? 전체를 본다, 맥락을 본다, 추론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추가적인 게 내가 만약에 하나의 글이 있는데 거기 밑에 딸려있는 소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 큰 제목이 있고 거기에 딸린 게 소제목이죠. 소제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제목을 확인한다. 소제목을 확인할 수도 있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글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김밥에 대한 글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목이 김밥의 이야기라고 했어. 그럼 소제목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김밥의 기원, 김밥의 속재료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네들이 소제목에 있는 각각의 문단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무슨 주제?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들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너무 쉬운 단어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얘기할게요.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글인 거잖아.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를 제시했어. 근거를 제시했는데 출처가 정확하지 않네? 그냥 자기 뇌피셜처럼 이야기를 했네? 그랬을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그런 걸 얘기할 때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근거의 출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분명히 A라는 주장을 했는데 근거를 B로 들었어. B로 들어야 만든 건데 Z라고 해보자. 멀리 떨어져 있는 주장이랑 맞지 않는 근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타당성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유관한지 유관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유관한지 그런 거를 타당성이라고 얘기해. 논리성이죠. 다른 말로 치환하면 논리성. 자, 타당성이랑 또 약간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쓸게요. 공정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타당성이랑 공정성의 차이는 뭐냐면 공정성은 이 사람이 주장을 했을 때 논리성은 있어. 논리성은 있는데 그 주장이 너무 한쪽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얘기야. 보통 기득권층이 쓴 글을 봤을 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한 집단의 의견에만 치우쳤을 때 의견에 치우침.
한 집단의 의견에만 치우쳤을 때 우리는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쓴이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한 얘기인데 논리성을 그리고 합리성을 평가한다라는 거야.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따로 선생님이 쓸게요. 뭐일지 모르겠다. 얘들아 이거 다 쓰면 얘기해. 선생님 확대해가지고 지울게. 다 썼어 혹시? 지울게. 자, 논리성, 합리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3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내가 이 글을 평가하는 과정인 거지 논리성, 합리성을 본다라는 건 일단 내가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이 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방법.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자신이 그 글을 보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자신이 글을 보는 관점으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상황. 내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만날 수 있는 문제점들.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내가 이 사람의 글에 대해서 타당성을 판단하고 싶은데 판단이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매체가 있을 수가 있지. 다른 책이나 혹은 인터넷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자, 이거는 뭐랑 관련된 얘기냐? 다른 책이나 인터넷과 비교할 수 있어. 뭐였을 때 글쓴이가 근거를 제시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 글쓴이의 그래서 뭐가 없었을 때? 출처가 없었을 때. 근거의 출처가 없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출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다른 책이나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근거가 사실 바뀐 지식이라는 걸 알았어. 이 사람이 쓴 게 잘못됐어. 그럼 타당성 평가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비슷한데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왜? 내가 읽은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며 읽기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면서 읽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이냐.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며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가 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알기 때문에 사고를 키울 수 있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글의 타당성을 아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비판력도 늘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능숙하게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쵸?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전반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주체적인 읽기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주체적 읽기 태도. 를 기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점검, 조정하며 읽기의 의미를 봅시다. 자, 읽을 때 문제 해결하며 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검, 조정하며 읽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읽기 과정에서 자신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아니면 이 부분이 헷갈리더라. 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과 상황에 맞게 읽기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면서 읽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과제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요약하면서 이 부분이 쓸만하겠다 라고 하는 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읽는 것을 점검, 조정하며 읽기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점, 점검, 조정하며 읽기의 의의는요.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밑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내가 무슨 목적을 갖다가 이 글을 읽는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읽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글을 읽으며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결국에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다? 점검 조정하며 읽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뭐다?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읽기지? 정확하게 읽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쓸게요. 정확한 읽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읽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뭐라고 했더라? 무슨적 뭐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 점검 조정하면서 읽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효율적인 읽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하기를 중심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쵸? 세 번째, 점검 조정하며 읽기에 의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읽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글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니까 별로 놓치는 부분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점검하기 조정하면서 읽기의 의의는 뭐냐면 효율적인 읽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읽기. 효율적인 읽기도 가능하고 또 플러스 어떻게 할 수 있다? 정확한 이해도 가능하다. 정확한 이해. 정확한 이해. 또 가능한 것이 점검하며 읽기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쪽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얘는 제목이 세상을 바꾼 음식 고추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고춧가루 할 때 그 고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 조금 정해보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편한 색깔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야. 자, 연두색은 보통 형식이랑 관련되어 있어. 글의 형식. 글의 전개 방식. 쓸게요. 연두색은 형식이고 연두색이 없으면 다른 색깔로 해도 돼.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주황색 계열은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아까 뭘로 쓴다고 했지? 문제.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해결.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나요? 준비? 자, 세상을 바꾼 음식 고추라고 해서 일단 유정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유정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얘가 글을 읽는 거야. 아까 점검 조정하며 읽기랑 관련이 있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 책을 보려고 해서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라는 책을 골랐는데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란색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얘가 읽는 목적은 뭐야? 뭘 하기 위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 해결을 위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글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음식의 역사가 잘 나와 있을 법한 글을 고르면 되겠죠? 세상을 바꾼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이 책은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제목을 보니 이 책은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것 같아. 형식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내가 읽기 전에 중에 읽은 후에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일단 읽기 전의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보고 뭐 하는 거야?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 활동 첫 번째라고 쓸게요. 읽기 전의 활동 첫 번째. 읽기 전의 활동 첫 번째는 일단 표지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제목을 통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제목을 통한 내용 예측.
제목을 통한 내용 예측이 있을 수가 있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통한 내용을 예측했을 때, 미리 알고 들어갔을 때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자신이 내가 제목을 딱 보고 이런 내용이 있겠지?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진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신이 예측한 것과 뭐를 비교할 수 있다? 실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내용 비교 가능. 그런 효과가 있다.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읽기 전에 활동 첫 번째. 제목을 통한 내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 결국 이게 무슨 읽기지? 주체적인 읽기야. 주체적인 읽기.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한번 펼쳐봤어. 펼쳐보니까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네.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내가 이걸 보니까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내가 본 적이 있어. 이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전 지식이야. 배경 지식이야. 이거랑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줄. 그래서 이거랑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뭘 떠올렸어? 배경 지식을 떠올렸어. 이런 부분이 있네.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라는 거야. 그래서 읽기 전 활동 두 번째가 되겠죠? 읽기 전 활동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뭐랑 관련한? 책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상기시킨다.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 상기. 상기라는 건 알고 있죠? 떠오르게 만든다.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상기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이것의 효과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내가 생각한 내용이 맞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진짜 나오나? 얘랑 관련이 있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읽기 전 활동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이 목차를 마지막에 딱 갔더니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 나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비유를 했네.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스스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기 전 활동 세 번째. 읽기 전 활동 세 번째. 뭐가 있어? 제목을 보고 뭘 유추한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제목을 보고 질문할 점,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점, 할 점을 확인한다. 제목을 보고 질문할 점을 확인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읽기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내 질문이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해결하면서 읽을 수 있다. 질문을 해결하면서 읽는다. 질문을 해결하며 읽는다. 그래서 얘는 어떤 목표? 과제 해결이란 목표를 가지고 읽기 전 활동 뭐 있었어? 일단 뭐 하기? 제목 보고 내용 예측하기 있었고요. 배경 지식 상기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내가 궁금한 점 정리하기가 있었어. 이런 읽기 전 활동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바는 읽기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좀 올려줘요? 그 자리가 추워. 자, 볼게. 본문이야.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다. 이렇게 얘기했어. 형식이랑 관련된 거, 특히 본문에 있는 형식 첫 번째 쓸게요. 자, 뭘 사용하고 있지? 아까 뭘 보면 좋다고 했더라?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소제목을 보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소제목인 거예요. 자, 소제목.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소제목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겠죠. 전개될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아,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전개될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했다는 얘기겠죠? 자, 봅시다.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물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콜럼버스란 사람, 고추를 발견해서 유럽으로 전한 인물이죠. 항해시대를 연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신대륙 발견을 목표로 해가지고 항해를 떠난 건 아니야. 당시 유럽에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향신료가 부족한데 새로운 향신료를 찾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떠났는데 마침 또 뭐가 나왔어? 신대륙이 나왔네? 근데 신대륙에 뭐가 있어? 고추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을 했어. 인도라고 착각을 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어. 그 당시에 후추가 중세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수요가 많았던 향신료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에 뭘 찾았어? 감자와 고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예측한 대로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네. 자, 이거는 얘들아 뭐였지? 내가 글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것 중에 내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묶어가지고 뭐다? 아, 향신료 탐험이랑 관련된 이야기 뭐랑 관련이 있었지? 읽기 전 활동 2번이랑 관련이 있었죠. 배경 지식이랑 관련. 읽기 전 활동 2번. 2번이랑 관련이 있었어.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내가 이미 떠올린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글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거 나왔네.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선생님 말로만 정리했던 거 신대륙 발견은 원래 뭐 하는 탐험 중에 향신료 탐험 중에 뭐를 발견했다? 우연히 고추를 발견했다. 우연히 발견했어. 그래서 얼마나 그 고추가 수요가 있었냐면 그는 자신의 일기에 야, 내가 고추를 찾았는데 말이지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였어 라고 고추를 평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 서론 부분에 나온 내용은 고추가 발견되기까지의 과정과 계기, 그리고 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긍정적인 암시를 심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날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글에 있는 목적은 뭐라고 했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크. 글에 있는 목적,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얘가 읽기 전에 한 활동 3가지 있었지? 책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떠올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겠는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질문하는 걸 했습니다. 하나, 둘, 셋, 3가지 있었죠? 정리 한번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면은 다음 쪽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지? 얘가 발견된 기원하고 퍼져나가게 된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형식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하면서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소제목 형식 첫 번째 있었고요. 형식 두 번째 뭐 한다?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죠.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뭘 사용한다? 과정, 순서를 나열하고 있다. 과정을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쭉 언제? 유럽으로 먼저 전했어. 그 다음에 16세기 포르투갈로 갔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들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어? 아시아로 갔어. 아프리카까지 갔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한 세기 만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형식이랑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제목이랑 관련이 있죠. 신대륙의 또 다른 보물인 고추였다. 왜 보물이었을까? 단시간 안에 어떻게 알지?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신대륙과 함께 발견된 또 다른 별이었습니다. 즉,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말로 정리해 볼게요.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었어?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신대륙의 또 다른 보물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얘가 퍼져나가면서 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형식이랑 관련된 부분이 또 있는데 읽기 전에 활동이 있었어. 고추가 신세대의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여기 제시되어 있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랑 관련된 거 기억나요? 어디 있었어? 앞에. 세 번째,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 그치? 질문을 했었어. 그래서 읽기 전 과정에서의 세 번째가 되겠죠? 여기 세 번째. 얘는 읽기 전 활동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읽기 전에 했던 행동을 중에서 그걸 검증해내고 있다. 그래서 한 달러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로 넘어와가지고 고추가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쓰였어요? 소제목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도 약간 뭘까? 내시를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추장을 먹고요. 그 다음에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 소스 등 매운 소스가 있습니다. 고추가 어떤 식으로 세계인들한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양념이 발달해서 인도네시아의 산발, 태국의 남프리 같은 매운 소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시들 쭉 나열되어 있죠. 또 인도에서는 매운 품종의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특히 아삼 지역에서는 엄청난 매운맛을 자랑하는 브루톨로 졸키아 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 엄청 조그만한 고추 있죠? 조그만데 되게 매운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매운맛을 내는 고추 품종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식 세 번째, 앞에서 소제목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형식 세 번째. 내용 전개 방식 땡땡 해놓고 내용 전개 방식 뭐다?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예시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지? 그치,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 구체적인 효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어. 근데 이 예시가 어디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고추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있는가? 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고추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추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됐어요? 내려갑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가 있는데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달콤한 맛을 내는 고추 품종. 얘는 부드러운 고추의 품종으로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얘가 다른 종류도 뭐가 있는지 나열하고 있어.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에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뭐가 되었다?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도 잘 몰랐어. 파프리카는 그냥 뭐 야채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는 헝가리에서는
그걸 향신료로 쓰네. 고춧가루, 파프리카 가루를 고추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앞에서 읽기 중 과정에서 읽기 전에 했던 활동을 점검하는 거였고, 이건 그냥 읽기 중 활동의 일부분이야. 자, 파프리카 요리 재료인 건 알았는데 고춧가루처럼 내가 양념으로 사용하는지는 몰랐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야?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 아니지. 원래는 내가 뭐만 알고 있었어?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배경 지식이랑 관련해서 그래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배경 지식이랑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원래 몰랐었는데 글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었어.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됐어요? 그래서 헝가리식 쇠고기슈트 굴라시. 선생님도 굴라시는 안 먹어봤는데 요즘에 약간 유행 아니야? 그래서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매운맛, 그 다음에 순한맛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줬어.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 한 세기 만에 단시간 안에 사람들의 입맛을 정복을 해서 뭐가 되었다? 신대륙의 보물이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해준 거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라고. 고추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얘가 어떤 기원에서 왔고 어떤 과정으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다. 근데 세계 차원이었어. 근데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고추의 한국 입성. 세 번째. 네. 고추의 한국 입성 보세요. 그래서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이게 들어온 게 고작 4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밑줄. 얘가 사실 우리 식탁에 고춧가루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된장국에도 사실 얘들아 고춧가루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 그래서 고추가 들어온 지 근데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고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의 배경 지식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난 고추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옆에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어. 아예 우리나라 야채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400년밖에 안 됐네 라고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앞에 있었던 우리 파프리카가 향신료로 쓰인다는 거랑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들 전부 묶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원래 모르고 있었거나 잘못된 지식이었던 거지. 그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한다. 잘못된 배경 지식을 수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잘못된 배경 지식을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정. 잘못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을 통해서 수정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수정하면서 배경 지식을 읽으면 좋으냐? 당연히 글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더러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존 지식과 비교하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과거 지식, 배경 지식과 비교하며 읽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단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되며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까지만 쓸게요.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글에 글에 의해 도움이 된다.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가로치고 비교라고 쓸게요. 내 지식하고 책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됐죠? 자, 그래서 고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대략 임진왜란쯤에 들어왔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 정설, 일반적입니다. 라고 해줬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옆에 오른쪽 날개를 볼게요. 그래서 읽기의 본질부터 먼저 봅시다. 읽기라는 것은 뭐 하는 과정이라고 했지?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나오셔야 되는데. 자, 읽기의 본질.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 그러면 본문에서 고추가 전 세계로 정해진 과정이 있었어요. 뭐 처음에는 콜럼버스가 발견해냈고 유럽에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추가 전 세계로 정해진 과정. 먼저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해서 유럽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나와 있었던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고추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나열의 방식을 통해서 이걸 알려줬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읽기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읽기 전 과정도 물론 중요해. 전 과정에 있었던 걸 내가 점검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 중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 발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는 거야.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이건데 다르네? 라는 걸 알면서 글에 나타나는 정보와 배경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합니다. 능동적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뭐 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뭘 통해서 배경 지식을 비교를 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결국엔 다 뭘로 이어져? 문제 해결함으로써 읽기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아까까지는 문제 해결 과정은 사실 별로 나오진 않았어. 그냥 읽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룬 거라면 지금부터는 문제 해결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이렇게 얘기했어. 중남미에서 어디?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서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고추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 과정. 고추가 우리나라로 전해져 오게 된 과정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그렇죠?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가 어디로?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서 마카오와 중국으로 왔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있는 규슈까지 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서 지금의 부산인 동래시장. 동네 외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딱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근데 포인트, 자, 지금부터 나온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체크한다고 했었죠? 외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첫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 첫 번째. 문제 해결 과정 첫 번째를 보시면 왼쪽에 날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문제. 외관이 나왔네? 근데 외관의 뜻이 뭐지?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 단어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 해놓고 모르는 단어 이렇게 쓸게요.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지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문맥에 따라서 확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하기? 사전을 찾아보기.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사전을 찾아봤어. 어떻게 찾아봤어? 사전을 찾아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했어. 밑에 볼게요. 자, 외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외놈 할 때. 중국이래. 일본. 조선시대에 인국한 외인들이 머물면서 외교적인 업무나 무역을 해왔던 관사예요. 그래서 일본 지사 같은 거였죠. 지사. 그래서 이 외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쯤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 아래쪽으로 퍼져나간 곳입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북한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에서 북으로 됐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정 다섯 번째가 되겠죠.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죠.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김치가 원래부터 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밑줄 쭉. 자, 이것도 사실은 뭐랑 관련이 있어? 앞에서 얘기했던 파프리카나 파프리카 말고 다른 내가 몰랐던 배경 지식도 있었죠. 걔네들 같이 뭘 할 수 있어? 잘못된 배경 지식을 고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잘못된 배경 지식을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배경 지식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치가 원래 매운 게 아니었대. 그래서 국물이 많이 있는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체가 여기에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서 담기게 된 것은 언제부터? 1700년경이라고 했어. 자, 임진왜란 이후로 몇 년 안 지난 거야? 한 100년 정도? 100년, 200년 정도?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늘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넣어서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간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김치가 매워졌느냐? 1614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에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해서 고추를 갖다가 어떻게 불렀어? 외계, 일본에서 들어온 겨자라는 의미를 썼었어요. 그래서 고추를 이르던 말이에요, 이게. 외계, 확인할 수 있죠?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외계, 이런 표현 있죠? 아니면 이익은 성우사설에서 외초, 일본의 풀 해서 고추를 이르던 말 두 번째 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고추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좋았어, 안 좋았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러다가 좋아진 거야.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임진왜란한테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멀리에 오다가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을 묶을게요. 고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했던 부분을 묶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추에 대한 인식 변화 첫 번째예요. 고추에 대한 고추의 인식 변화. 첫 번째.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 부정. 부정적이었다가 멀리에 오다가 모의기점으로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이 문제 해결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모르는 문장,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두 번째라고 쓸게요. 문제 해결 과정 두 번째. 김치에 고추를 넣기 시작한 이유. 자, 이거 여기서 말하는 향신료 가격은 어떤 향신료 가격이야? 원래 김치에 썼었던 마늘이나 뭐 산초, 생강, 파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값싼 고추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모를 수 있어. 자,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뭐가 나왔어? 문장이 나왔어. 자, 모르는 문장의 의미가 나왔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얘는 정확히 사전 찾는 거 말고, 준기야? 무슨 해결 방법이 있었지? 뭘 살펴야 된다? 기억해봐. 그렇지. 문맥 살피기가 있었어. 오늘 이거 외우는 게 목표 얘들아. 문맥 살피기. 문맥을 살펴가지고 알 수 있다. 어떤 문맥이 있었어? 앞에 향신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 그 향신료가 뭐지? 위에 가가지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앞부분을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마늘, 생강 등의 가격이 올라서 김치에 고추를 넣기 시작하는 뜻 같아. 그래서 글에 뭘 살펴서? 문맥을 살펴서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문제 해결 과정 봤죠? 지금까지 하나 본 거야. 단어랑 문장이랑 관련된 거. 자, 그래서 18세기 들어서 김치나 젓갈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고추가 사용되면서 비로소 매운맛의 재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불렀어?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어. 우리 현대에 쓰는 고추랑 비슷한 형태의 어휘인 거죠? 그럼 이때부터 뭐다? 자주 쓰기 시작하면서 고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됐다? 바뀌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묶을게요.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 아까 고추의 인식 변화 첫 번째 했으니까 여긴 두 번째. 그래서 약간 긍정 변화. 긍정.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재료라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추의 매운맛이 일반 서민들 밥상에 정착하게 된 것은 언제였다?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정착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서 세 번째 인식 변화.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됐다? 정착했다. 정착. 정착. 자, 그래서 책 읽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 본 겁니다. 별표. 자, 어떤 문제가 있었어? 여기 옆에 봐요.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뜻을 모른다라고 했지? 외관이란 뜻을 몰랐어요. 그랬을 때 아니면 의미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애매모호했어. 어떤 부분이? 향신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전을 찾는다. 아니면 문맥을 살핀다. 라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고. 자, 앞에서는 세 개의 고추 과정, 발전 과정이었고, 여기서는 고추가 한국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그래서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수에 전해줬고, 그대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 일본에서 어디를 통해? 동네 외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고추는 경상도 일대에서 남에서 북으로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내려가도 돼요? 고추의 한국 입성 과정 처음 그랬고, 그러다가 인식이 처음에는 안 좋았어. 어땠지? 독초로 취급해가지고 멀리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18세기에 김치나 젓갈에 고추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고추의 매운맛이 서민들 밥상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바뀐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조금만 더 읽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시작.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자,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관념도 실제로는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700년대부터 김치를 빨갛게 담그어 먹었으니까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앞에 있었던 것처럼 뭐다? 김치가 맵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잘못된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죠? 잘못된 배경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지? 배경지식을 고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었죠. 마늘 다짜에다 얘들아 알지? 그래서 고추가 우리 밥상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정착을 한 이후에는 점점 더 활동성이 커지겠지? 고추는 단순한 양념에서 더 나아가서 뭐가 되었어? 고유한 민속주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고추가 가지는 역할, 얘가 다른 곳으로 활용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활용됐어? 민속주. 민속주라는 거는 우리 고유, 전통술. 고추 감주라고 해서 고춧가루를 탄 감귤은 감기를 낫게 해주는 약으로 먹는 민속주입니다. 되어 있어. 또 고추는 다른 걸로 썼대. 민속약으로 쓰이기도 했대. 민간요법처럼 약간. 그래서 양념 외에도 고추를 사용한 분야 두 번째. 뭘로 쓰였다? 민속약으로 쓰였다. 신경통, 동상, 이질, 담 등의 민간요법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 등 세균이 침입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에 비교적 강한 반면, 왜? 위가 애초에 그 고추를 많이 먹으니까 거기에 강한 거야.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이질에 매우 약한 것을 보면 고추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소화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추의 효능. 그래서 고추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의 얘기였고,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고추가 이렇게 전래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고추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추는 많은 매력을 지닌 채소로서 우리 민족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의 향신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아까 우리 모르는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만 봤지? 이거는 중심 생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은 뭐야? 우리랑 고추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인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세 번째. 해가지고, 아이고, 위에 있네. 문제 해결 과정 세 번째였어. 우리 민족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향신료다. 옆에 보시면 고추가 우리 민족과 이런 향신료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 이게 중심 생각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렸는데 근데 진짜 찰떡궁합일까? 내가 알아볼 수 있어. 뭘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 세 가지 있었어. 깊은 생각을 한다. 다른 매체와 비교한다. 다른 사람이랑 대화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무슨 문제? 글쓴이의 주장에, 글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돼. 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어. 그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매체를 찾아본다. 그 중에서도 하나, 다른 매체, 책이나 인터넷이랑 비교해본다. 인터넷 자료와 비교해본다. 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구나, 맞구나. 자료를 찾아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뭐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고추 소비량이 어땠어? 한국은 매운맛 사랑한다. 1인량이 최고 수준이다. 어쩌고 저쩌고 김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 이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형식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시를 할 때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 보건복지기라는 국가기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형식 네 번째. 뭐다? 공신력 있는, 사람들한테 공공적으로 믿음이 있는 기관이란 뜻이죠. 공신력 있는 뭐의 기관에 자료를 인용했어요. 자료를 인용.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렇겠구나 신뢰성을 높여준다 라는 효과가 있겠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이 7.2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뗄 수 없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명실상부 누가 봐도 명백한 매운맛 대국입니다. 이제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어. 고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 다 읽고 나서 내가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지? 소제목을 확인하거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 문제 해결 과정 네 번째. 문제 해결 과정 네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어? 내가 중심 생각 판단이 어려웠어. 중심 생각 판단.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글의 전체 내용. 글의 전체 내용. 전체 내용하고 뭘 살폈다? 중심 내용을 살폈다. 뭘 기점으로 해서 소제목 있었죠? 소제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의 궁극적인 주장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고추가 가지게 된 의, 그리고 고추가 세계적으로 전파가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글의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고추,
즉 중심 생각을 추론하고 있다. 글의 맥락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해보면 신대륙에서 발견한 고추가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게 되었다. 별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심 소재, 중심 생각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읽기 목적에 맞게 과제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봐야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자, 이거는 뭐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조정하면서 읽기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딱 정리하면 끝나겠다. 자, 우리 민족과 고추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민족이랑 고추랑 어떤 연관성이 있었어? 원래 한국 요리가 맵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실제로 고추가 요리에 활용된 것은 얼마밖에 안 됐어? 200년밖에 안 됐네? 그 다음에 고추는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의 식재료야, 향신료야.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7.2g이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발표. 자,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는데 진짜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진짜 그런지를 판단해봤어요. 그 다음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주제나 중심생각.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글의 전체 내용하고 맥락, 소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정의의 읽기 과정에서의 점검 조정. 얘는 뭐 하기 위해서? 음식 세계, 음식 역사랑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주제를 추론했고요. 읽기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정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본문 마무리하고요. 본문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있는 학습활동 마저 할게요. 학습활동 마저 할게요. 네, 그래서 학습활동 볼게요. 고추랑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 생각을 했어. 일단 맛이랑 관련해가지고 매운맛하고 순한맛이 있었네. 매운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추, 그리고 얘가 다른 세계에서 활용되는 양상이 있었지. 타바스코, 산발, 브루톨로 졸로키아, 고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니면 순한맛으로는 파프리카 같은 것들도 뭘로 쓰였다? 향신료로 쓰였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다? 400년 남짓밖에 안 됐고, 실제 잘 먹기 시작한 것도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18세기 김치나 젓갈의 재료로 자리잡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세기 초반에 서민들 밥상에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또 활용이 되는 게 민속주와 약으로도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속 약하고 향신료로서 활용이 됐다. 그 다음에 일단 발견하고 전파는 사실 언제부터 일어났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신대륙에서 발견했습니다. 얘가 유럽에 전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상인들이 전 세계에 전하면서 아시아, 그 다음에 일본, 임진왜란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들쓴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얘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뗄 수 없는 향신료가 되었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신대륙에서 발견한 고추는 전 세계로 전파가 되어서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의 향신료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이었죠, 이게? 그래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요. 중요한 거 별표. 자, 문제 해결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어. 이제까지 우리가 앞에 정리했던 거를 요약해 둔 거예요. 자, 글쓴이 유정이가 글을 읽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어떤 활동에서 읽기 전 활동 먼저 뭐 했지? 제목을 보면서 내용을 유추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 배경 지식이랑 관련이 있겠다 하는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겠는 부분을 질문하는 역할을 했었어. 그걸 표현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겪은 문제들이 있었어. 무슨 문제들이 있었느냐? 자, 왼쪽에 있는 거 문제, 오른쪽에 있는 거 해결입니다. 왼쪽. 외관의 뜻이 뭐지? 자, 뭘 몰랐어? 모르는 단어가 있었네? 모르는 단어가 있어. 어떻게 한다? 사전 찾는다. 옆에 보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사전 찾는다. 볼게요. 쭉 내려가서 사전을 찾아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이지? 자,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준규야 어떻게 한다? 너가 대답 못했던 거. 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 말고 그거는요. 그거 말고 그거 사랑송이랑 관련된 거야. 그거 말고. 문맥. 그렇죠. 문맥 대자뷰인가 똑같은 얘기도 했는데 자 문맥 제발 문맥을 살펴가지고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거 다 되지 않아요, 선생님? 뭐가? 그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 해당하지 않아요, 솔직히. 다 해당하는데 굳이 분류를 하면 이렇다는 얘기야. 교과서에서 굳이 분류하면. 근데 다 맞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 다 맞는 건 아니. 정확하게 맞는 게 있다라는 거지. 자, 다시. 고추가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이 향신료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 자, 준규가 얘기한 건 이거야. 타당할까랑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기. 아니면 다른 매체 찾아보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 뭐 하기?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해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그래서 중심 생각이 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소제목을 바탕으로 파악해야 된다 얘기했었어요. 글의 내용이랑 맥락을 바탕으로 중심 생각을 추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머릿속에 정리했지? 별거 없었어. 한 3-4가지 정도? 그래서 유정이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떠올린 배경 지식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확인한 정보를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사전 배경 지식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는데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이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고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향신료 탐험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신대륙을 발견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뭘 몰랐어? 얘가 향신료인 거는 몰랐지? 향신료라는 걸 알게 되었다. 고춧가루처럼 사용되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는데 토종이 아니야? 토종 아니고 들어온 지 4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 4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이랑 관련지어가지고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당연히 내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내가 얼만큼 아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더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배경 지식을 바로잡거나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정이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거나 읽은 내용을 뭐 하는데 기억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했는지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읽기 과정을 어떻게 조정했느냐. 내가 중간에 모르는 문장이 있었어.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의 의미를 유리하고 어떻게 했다? 앞부분을 다시 읽어봤다. 자, 이제는 알겠지. 자, 조용. 중규만. 앞부분을 다시 읽어봤다라는 건 뭐 하는 거야? 문맥 살피기. 문맥 살피기. 솔직히 이제 완벽하게 기억하겠지. 다른 걸 많이. 네? 에? 과제를 위한 자료조사라는 읽기 목적에 집중해서 자, 읽기 목적을 바탕으로 점검 읽기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집중해서 과제와 관련된 부분만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정리한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글 읽는 방법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유정이의 과제, 얘가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읽은 거라고 했었죠? 그걸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자,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고추의 역사라고 했을 때, 고추의 발전과 전파부터 먼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한 뒤에 유럽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추의 한국이 있어. 임진왜란쯤에 들어왔고요. 18세기에 김치의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언제? 19세기에 선민들 밥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관념은 실제로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추의 대중화,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찰떡궁합인 향신료가 바로 뭐다? 고추다. 그래서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이 최고 수준이다. 매운맛이 자꾸 찾는 맛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좋은 방법,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확신해서 잘못 이해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읽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신대륙 고추, 신대륙의 보물이었던 고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인지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었지? 맨 처음에 고추가 발생된 기원, 찾아낸 기원, 얘가 전파된 과정, 그리고 세계에서 활용되는 양상, 그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로 전파가 됐는데 얘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 내용일치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겠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니까 이 과정에서 글 내부에서 모르는 게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게 있겠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가지고 원래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조금 봐둘 필요가 있어가지고 88쪽을 볼게요. 어, 89쪽만 보자.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사실은 어휘 문제거든요. 상식이라서. 근데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선생님이 맨날 시험 전에 하는 말이 있지. 얘들아, 시험 전날에 해야 될 건 뭐야? 정독이야 라고 했어. 그 얘기할 때 정독이야. 정독이라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전부 훑어보는 거를 정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천히 차분하게 읽는 거.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는 방법을 우리가 정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독은 뭐겠어? 속도를 내어가지고 빠르게 읽는 거야. 후다닥 이렇게 읽는 거 있죠? 그래서 속독은 어딨어? 여기. 책을 빠른 속도로 읽는 방법. 얘를 속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췌독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는 아까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을 때 내가 과제를 해야 돼, 숙제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발췌해서 조금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걸 발췌독이라고 하는 거죠. 책이나 글 등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만 가려 뽑아가지고 읽는 방법을 뭐라 한다? 발췌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통독. 통이라는 건 전체, 정체를 통틀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는 방법, 훑어서 전부 읽는 방법을 통독이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만 좀 봐둘게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읽기 마무리하겠고요. 지금이 9시여요. 9시인데 잠깐만 선생님이 주는 문법 프린트를 좀 풀어볼게요. 문법 프린트 풀어볼게. 계속해서 풀어야 되니까. 자, 일단은 근데 저기 영재는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풀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수업을 안 들어서 잠깐만.